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리사수 다들 좋아하시죠? 관심 많죠? 네, 제가 관심 없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최근에 AMD가 되게 떡상을 했죠. 떡상했고 AMD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E3라든지 컴퓨텍스에서만 리사수를 받기 때문에 좀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텍스 이후에 리사수가 지금 이번 E3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나 매체에 지금 요청을 받아서 지금 가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바빠요. 대외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그만큼 리사수라는 어떤 그 한 기업의 CEO가 대외적인 어떤 그런 중요도나 비중도 그리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어떤 그 기업체의 그 대표가, 경영자가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편하게 리사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리사수는 AMD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최고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인데, 그 사람을 부를 때 공식적으로 이제 호칭을 할 때 호칭에 그 리사수한테 CEO라는 표현보다 닥터 리사수라고 부릅니다. Dr. Sue, we are honored to have Dr. Lisa Su. 그러니까 닥터라고 해서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사라는 뜻으로 닥터 리사수라고 불러요. 이게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그분들이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업의 CEO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기업을 대표해서 나온 것 같으면 당연히 CEO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불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닥터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그 리사수가 그리고 이 반도체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그 입지가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커리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또 그것에 대한 또 그 인정의 의미로 부를 때 닥터 리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AMD가 지금부터 딱 8년 전 2011년도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8년 전입니다. 8년 전 2011년에 AMD는 파산 직전까지 진짜 완전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 AMD를 모든 시장이 다 AMD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AMD라는 회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AMD를 지금의 AMD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사수입니다. 제가 정보 영상에서 항상 리사수 이야기할 때 이 라이젠 발표되고 뭐 했을 때 제가 리사수가 빛입니다, 전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배경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사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사수는 1969년생입니다. 1969년생. 저랑 9살 차이 나요. 그렇게 누나죠, 누나. 1969년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살 때, 대만에서 오래 살진 않았어요. 대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대만에서 오래 산 게 아니라 2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냥 대만에서 뭐 2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냥 그냥 태생만 대만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리사수의 집안은 나름 조금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통계학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회계를 하셨습니다. 1986년도에 이 매사추세츠주 공과대학 그 MIT에 입학을 합니다. MIT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전공은 컴공이 아니고 그 전자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게 돼요. 컴퓨터공학은 좀 소프트웨어 쪽이고 전자공학은 하드웨어 쪽인데, 학창 시절에 MIT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MIT 전자공학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그 뭐 인턴십이든 뭐든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커리큘럼이 있나 봐요. 그 과정 중에서 리사수가 이 실리콘 웨이퍼 이 관련한 제작하는 어떤 그런 쪽에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리사수는 이 반도체 관계된 부분으로 석사하고 박사까지 그냥 그대로, 리사수가 박사 학위를 딸 때 그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내용 중에 실리콘 그 인슐레이터 기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리사수가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된 학위 논문의 내용이 이후에 AMD와 IBM이 채택을 해서 특히 AMD의 에슬론 프로세서 성능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죠. 취업을 해야 되잖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리사수가 이제 첫 직장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사실 이 회사는 뭐 크게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 정보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리사수의 커리어에 큰 역할을 하진 않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리사수의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1995년도에 리사수는 드디어 IBM 반도체 연구 개발 부서의 이사직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기 시작합니다. 리사수가 기존 반도체 금속 배선의 재료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리사수가 IBM 반도체 부서로 넘어가고 나서 거기서 이거를 구리로 바꾸는 거를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해요. 이게 거의 지금 현재 반도체 구리 배선 방식이 거의 업계 표준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됐는데 이게 기존의 알루미늄 배선 방식보다 거의 처리 속도가 한 20% 이상 정도 향상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이후에 IBM에 재직하면서 리사수는 2007년까지 12년 동안 IBM 연구부서에 있으면서 이제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그 반도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시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를. 이 당시에 실리콘밸리, 특히 이 엔지니어링 쪽 분야에서 여성이 굉장히 남녀 차별이 좀 심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자리를 잡고 이런 어떤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업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대요. 그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굉장히 두터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리사수는 IBM에서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맞습니다. 전환기를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라는 말을 하죠. 보통 점집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인을 만날 상이야. 귀인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리사수도 드디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만들어준 귀인을 만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리사수는 그냥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하는 완전 엔지니어의 정석적인 라인을 그냥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리사수한테 같은 IBM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니콜라스 도너프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IBM에서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프레임 기초 설계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쪽 해당 업계에서 거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IBM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름의 굉장히 실력이 좋은 그 엔지니어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이 니콜라스 도너프리오라는 사람이 리사수를 관심 있게 이제 봅니다. 그 도너프리오가 리사수가 이제 저 사람이 굉장히 뭔가 엔지니어적인 그런 게 있고 뭔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추진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람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걸 본 거죠. 아, 얘는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얘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당시 그 IBM의 그 최고 경영자 CEO의 기술 자문 자리로 이 사람이 리사수를 추천합니다. 리사수가 그 IBM 최고 경영자의 기술 자문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엔지니어만 알고 있던 리사수가 경영도 함께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경영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사실 리사수는 경영까지는 아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노프리오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도노프리오가 그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리사수가 이제 CEO의 그 기술 자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영적인 회사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까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그 터닝 포인트였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또 이제 있습니다. 리사수가 IBM에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운명적인 거예요. 지금의 AMD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있어요. 필요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IBM에 재직을 하면서 그 기반을 만듭니다. 아마 알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알 수가 없는 건 게 저도 리사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리사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아보던 중에 예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좀 약간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진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였어요.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2를 시장에 출시를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플스 예전 버전부터 써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최고 전성기는 솔직히 그 플레이스테이션 2였습니다. 물론 지금 플스 4도 있지만 이제 시작을 봤을 때는 플스 2가 진짜 그
이 뒤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기반이라고 보면 돼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하고 리사스하고 컨택을 하게 돼요. 컨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추진이 됩니다. 그 추진됐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소니는 당연히 차세대 게임기도 이제 개발을 준비 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게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전기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범용성이 높은 뭔가 어떤 그런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소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전 회사니까 플스에도 활용을 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또 뭔가 또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플레이스테이션 3에 들어가는 이 셀이라는 프로세서가 개발이 됩니다. 이게 리사수가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수하고 이 뭐지? 그러니까 IBM하고 소니하고 요거 얘기됐고 이거에 가장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추진했던 건 리사수였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이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고요. 이 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여기서 또 파생이 되어서 이때 당시 또 당연히 또 리사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컨택이 됐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했던 사람이 주축이 리사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개발이 된 게 뭐냐면 셀을 기반으로 파생되어서 나온 제논이라는 이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엑스박스 360에 들어가요. 이걸 계기로 이 리사수와 양대의 비디오 게임계하고 이 관계가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자, IBM에서 이렇게 계속 커리어 쌓아가던 리사수는 2007년도에 드디어 이직을 해요. 이직을 하는데 이제 그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그냥 통신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예요.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왜 여기에 이제 이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최고 기술 그 책임자 거기서도 사실 또 보면 그냥 또 하나 또 그냥 하나 또 그냥 또 하고 가요. 뭐냐면 그 회사가 일단 그 통신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인데 인베디드 통신 반도체에서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 내장에 들어가는 통신 반도체겠죠.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거를 리사수가 또 진행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또 하나 진행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또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비상장 회사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IPO 기업 공개를 하고 또 상장이 또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IPO를 하고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금간을 만들어줬어요. 리사수가.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또 빛을 또 하나 또 내죠. 그렇게 그 IBM에서 그 프리스킬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리사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편으로 이제 리사수가 모르고 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편에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IBM 회사에서 리사수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해준 귀인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귀인을 만났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 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도노프리오라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노프리오가 그 무렵에 IBM을 그만두고 AMD로 이직을 합니다. 도노프리오는. 이때 이직한 당시에 AMD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그 리사수가 합류한 시기까지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노프리오가 AMD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면서 이제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AMD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진들은 방책을 내놓고 뭐 어떻게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도노프리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AMD의 이 상황을, 이 공경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 딱 한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사수였어요. 그래서 도노프리오는 리사수를 이제 AMD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AMD 그 당시에 이사진들, 경영진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어떤 전체적인 풍토 자체가 여성을 일단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차별 심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경영 이런 거 쪽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도노프리오가 그래서 리사수한테 AMD로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도노프리오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보고 지금 저기를 와달라고 하는 그 리사수의 입장도 그랬을 거예요. 리사수가 AMD로 넘어간 딱 그때가 2011년입니다. 2011년은 AMD의 그 주가 그래프예요.
주가 그래프인데 AMD가 여기 요 밑에 걸 보세요. 여길 보시면 돼요. 여길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2004년, 2006년까지는 괜찮은데 6년 이후로 보시면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아, 그 버튼 잘못 눌러서 그래요.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를 제가 볼게요. 보면 잠깐만, 이게 이제 영상을 촬영한 거라서 AMD로 이렇게 표시해 주죠. 현재 이게 오늘 촬영한 건데 현재 지금 30.18달러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2006년도하고 요 사이인데 6년도에 주가가 얼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15 보자, 이게 얼마야? 30달러요. 30달러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계속 내려가요. 심지어 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 겨우 반등천 7달러예요. 7달러, 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AMD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던 시기에 지금 쉽게 말해서 리사수를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리사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결정이 쉽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리사수는 도노프리오의 요청을 받고 결국 2011년도에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직함을 달고 AMD로 이직을 합니다. AMD 들어갑니다. 드디어. 자, AMD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러면 AMD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AMD가 저 당시에 저렇게 힘들어졌을까? 2010년도 초에 AMD는 인텔과 경쟁 관계였죠. 인텔과 경쟁 관계였는데 인텔과의 경쟁에서 나름 전략적인 카드를 두 개를 이제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차세대 아키텍처였던 아까도 말 나왔지만 불도저입니다. 차세대 아키텍처인 불도저였고 두 번째 카드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 이땐 이게 최초예요. 그럼 보면 AMD가 정말 최초인 걸 많이 했어요. CPU와 이 GPU를 하나로 묶은 APU가 이때 처음 나와요. APU가 쉽게 말해서 CPU 안에 이제 그래픽 칩셋을 탑재한 이 개념인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AMD가 내놓은 두 개의 이제 전략적 카드였는데 한 개는 불도저, 한 개는 APU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불도저는 아키텍처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 단일 코어의 성능이 인텔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AMD 측에서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일단 코어 수를 늘리자. 코어 수를 늘리자. 그래서 코어 수를 늘립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코어 수는 많이 내놓은 건 좋은데 당시 사용하고 있는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다중 코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게르기 돼버렸죠. 예. 그냥 코어 수는 많고 나왔는데 쓸 수가 없어. 활용을 못해.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외면을 했고 또 이게 당시에 AMD의 어떤 반도체 제조 공정이 사실 인텔보다 조금 뒤처진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도 뭐냐면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발열도 심했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고 그 다음 회사 입장에서는 안 팔린 것도 안 팔린 건데 이게 코어 수가 많다 보니까 생산 단가도 높아가지고 회사 수익이 이제 팔면 팔수록 그닥 재미도 없고 오히려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익 악화를 하는데 일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두 가지 카드 중에서 불도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카드가 있죠. APU. APU는 어땠을까요? 발상은 획기적이었어요. 발상은 획기적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시장에서 제대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얘들을 각기 놓고 봐야 되는데 CPU만 놓고 보자니 얘도 애매해. 얘도 뭐 딱히 뭐 되게 잘난 것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하고 오히려 그냥 다른 CPU보다 좀 성능이 좀 떨어져 버리고 GPU만 놓고 보니까 당연히 외장 그래픽 카드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애가 돼버린 거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제품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뭐 저가형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넷북, 노트북이죠, 노트북. 노트북에 탑재되는 그냥 고만고만한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통계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 실패가 이 회사의 회사 AMD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카드의 실패가 그냥 단순하게
계획은 좋았는데 기획은 좋았는데 안 됐구나라고 할 수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실패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CPU 점유율이 인텔이 77.1%였으면 AMD 같은 경우는 27.7%예요. 뭐 남는 거는 또 다른 쪽이겠죠. 어쨌든 거의 뭐 77, 그러니까 8대 2 정도, 8대 2 정도로 양분하고 있던 이 시장에서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 2011년이 넘어가자 AMD의 시장 점유율은요 8.7%까지 곤두박질칩니다. 그러니까 22%를 유지하고 있던 AMD의 점유율이 졸지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린 거야. 8.7%까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인텔이 주가가 한 20달러쯤 됐고 AMD 또 주가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20달러대를 유지하던 이 주가도 주식도 2달러대로 폭락합니다. 거의 뭐 회사가 망조 같은 거죠. 그리고 이쪽 관계된 회사에서 요즘도 많이 들리지만 가장 큰 밥줄이라고 하면 사실 그 엔터프라이즈 영역이에요. 서버라든지 슈퍼컴퓨터. 인텔이 지금 굳이 부득부 엔터프라이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워낙 큰 밥줄이니까. 이 밥줄이라 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분 역시도 이 원래 인텔과 AMD가 한 3대 1 정도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었어요. 3대 1 정도로. 인텔이 3, 그 다음에 AMD가 1, 요 정도로. 그 당시에 인텔이 제온 프로세서였고, 그 당시에 대치 중이던 게 AMD의 그 옵테론. AMD 옵테론, 인텔의 그 제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치 중이었는데, 이 불도저가 말아먹은 게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전 그냥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 반사 이익을 인텔이 이 당시에 톡톡히 봤는데 이 점유율이 어디까지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냐면 서버 시장마저도 엔터프라이즈 시장마저도 3대 1로 양분하고 있던 이 시장 점유율이 인텔이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텔이 99% 점유율을 가져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말 그대로 AMD가 망했다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인텔이 99%의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예요. 얼마 안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8년 전에 AMD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던 거 아십니까? 라고 하지만 AMD가 그 이쪽 계열에서 저 회사가 살아났네 라고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심지어 2015년도에만 해도 한 4년 전이죠. 심지어 2015년도에 해도 그 무디스는 시장평가 기관이죠. 무디스는 AMD를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 투자하면 위험해. 손해봐. 투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회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인텔의 2015년도에 4년 전 얘기예요. 4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 인텔의 그 CEO였던 이 브라이언 크로자니크가 직원들한테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요. 이런 내용을 보내요. 2015년도입니다. 4년 전 얘기예요. 저 AMD라는 저 회사는 이제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회사니까 저 회사는 그냥 관심 꺼. 신경 쓰지 마. 오히려 그냥 새로운 경쟁사로 퀄컴을 지목해 줄 테니까 퀄컴이나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죠?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자, 악화는 악화를 계속 가속을 시키겠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뻔하죠.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어떡하겠어요. 회사에 있는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회사 망한다는 소리 들리니까. 야, 너 그 회사 아직도 다녀? 거기 망하지 않았냐? 야, 이거 월급은 제대로 나오니?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일어나겠어요? 나가요. 막 나가요. 나가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나 주변 회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저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 보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이제 계속 러브콜 보내겠죠. 우리 회사 오지? 우리 회사 어때? 막 그러면서 계속 스카우트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중요 인력도 빠져나오고 핵심 인력도 빠져나갑니다. 그 당시에 AMD에서 또 핵심 인력을 빼간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회사가 있어요. 예, 국내 우리 삼성. 삼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빼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그런 그거니까.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거니까. 자,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도에 리사수는 AMD로 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회사가 저 모양인데 부사장으로 취임하라고 하면 기분 좋게 올라가겠네요? 안 올라가죠. 그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회사 현재 상황을 네가 해결해 봐 라든지 아니면 네가 총대를 매 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네가 메인 탱커 해 이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사수는 찬찬히 회사 상황을 한번 살펴봐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AMD는 그 PC용 이 CPU와 GPU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주 시장 자체가 매출이 나오는 이 시장 자체가 거의 PC 시장이에요. PC 시장. 근데 아시다시피 이 PC 시장, 주 매출이 나오는 PC 시장을 인텔하고 엔비디아 다 뺏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리사수가 볼 때, 야, 이거 PC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건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리사수가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IBM 재직 시절에 만났던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인연이었습니다. 리사수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요. 그래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직도 게임기 개발하죠. 게임기 계속 판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게임기 계속 판매하고 있고 계속 만든다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리사수가 제안을 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그 게임기에 우리 AMD의 CPU와 GPU를 장착하자. 우리가 공급하겠다. 우리 거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건 게 뭐였냐면 그냥 우리 CPU와 우리 GPU를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리사수가 예전에 이 회사를 말아먹었던 두 개 카드 중에 한 개였던 APU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말이야. 그 CPU에 그래픽 칩도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 APU라는 건데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PC 시장에서는 말아먹었는데 리사수가 보니까 여기에는 맞을 것 같거든. 게임기라는 건 이제 소형화시킨 게 중요하고 성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말합니다. 대신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쓰란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 개발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세미 커스텀으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제작을 해줄게. 어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엑스박스 1과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오게 되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리사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PC 시장에서는 어차피 안 돼. 안 되는데 회사는 망해가. 매출이 있어야 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PC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벌어야 된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껏 보니까 오로지 PC 시장에서만 돈을 벌던 회사, 오로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게 그렇게 굳어져 버린 회사인데 안 된다. 돈은 어디서든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뚫은 거죠. 뚫은 게 그거예요. 뚫은 게 바로 자사의 그거 갖다가 맞춤형으로 그 쉽게 말해서 파트너사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줄 테니까 써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임기 시장을 먼저 뚫었어요. 물론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파트너사를 확보합니다.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다 맞춰줘요. 예. 세미 커스텀이란 말을 항상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플레이스테이션 4,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4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많이 팔려 나가죠. 많이 팔려 나가니까 또 그만큼 많이 또 팔았겠죠.
여기서 일단은 성공을 거두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개선을 시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도 AMD는 이 PC 쪽 그쪽 시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 간에 봤을 때 망하는 회사로 계속 판단되고 있었어요. 자,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가 2012년 12년 13년 얘기예요. 아까 인텔 CEO가 직원들한테 지침을 했던 그 시기가 2015년도예요. 쉽게 말해서 2015년도까지도 AMD는 그냥 그 기업들에서 동종 기업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너져가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플레이스테이션 이 시기는 뭐였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MD는 PC랑 PC 사업 부분에서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되고 이게 주 매출인 회사인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큼 반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쨌든 꾸준하긴 하겠어요. 꾸준하게 하긴 했는데 반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매출을 끌어내야지만이 회사의 재정을 악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리사수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3년 10월 AMD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회사 매출 중에 90% 이상을 PC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AMD가 이 리사수의 다각화 전략으로 인해서 2014년 기준으로 이 봤을 때 매출의 한 40% 정도는 이제 PC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만 들어도 와 싶은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공정 아닌가요? 그냥 죽어가는 회사가 그냥 진짜 막 숨 막혀서 막 그냥 팔딱팔딱 하는 거 같다가 숨 넘어가는 거를 얘가 CPR 쳐가지고 일단은 살려낸 건데 그렇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거 일단 살려낸 건데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리사수의 공적을 인정을 해서 근데 이게 인정을 해서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게 그때까지도 아직 AMD는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고 저도 이제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아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적을 인정해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반가웠을까? 과연 반가웠을까? 그냥 야 잘하네, 잘하네. 야 너 힘을 더 실어줄 테니까 좀 완전 좀 살려줄 수 있니? 이런 의미 같아서 2014년도 10월에 AMD는 리사수를 드디어 이제 CEO로 임명합니다. 이제 날개 달아준 거죠. 다 해준 거죠. 이제 너 잘하니까 한번 다 해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하나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이때가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 중에 최초로 여성 CEO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차별이 심했던 시기인지 아시겠죠? 최초의 여성 CEO였어요. 당시 리사수가 이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훌륭한 제품을 만드세요. 를 강조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힘드니까 회사의 재정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지 마라. 그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리사수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회사는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단순히 이제 한숨 돌린 것 뿐이에요. 위험한 걸 넘겼을 뿐이고 아직 안 좋았습니다. 리사수가 CEO에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2년. 보통 실리콘밸리 쪽에 특히 반도체 사업 쪽 반도체 분야에선 절대 이렇게 기한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리사수가 그 틀을 깨고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2년의 기한을 강조하면서 2014년도 10월에 취임했으니까요. 2016년도 안에 새로운 구조의 CPU와 그래픽 하드웨어 기술로 AMD는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거다라고 그 자리에서 아주 못을 박습니다. 바로 PC, 모바일, 서버, 슈퍼컴퓨터, AI 등 모든 컴퓨팅 관련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우수한 CPU를 개발하는 CPU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모든 R&D 프로젝트를 다 정리를 해요. 취소를 해요. 왜냐면 회사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자 이거죠. 그래서 다 취소해요. 다 취소하고 오로지 이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R&D 다 필요 없어. 그 인원들 다 거기서 좋은 우수한 인원들 다 뽑아서 여기에 다 때려 박아요.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시작을 해요. 불필요한 지출 막고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건다. 그렇게 그들은 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키텍처 개발에 회사의 모든 사활을 겁니다. 자, 새로운 아키텍처의 개발이 당연히 쉬울 리가 없겠죠. 여러 가지 진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링까지 이제 거의 끝나서 공개 시점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양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키텍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양산을 일단 계획을 멈춰야 했고 그다음에 이 출시일, 공개일까지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리사수는 이거를 바꿀 날짜, 예정된 날짜를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수는 급히 이 내부적으로 이 아폴로 13 모드라는 이름을 붙인 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합니다. AMD 내에 있는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일단 그 판단되는 최고의 엔지니어 4명을 소집을 해서 이 4명으로 이 아폴로 13 모드라는 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기압 내에 해결해. 여기서 리사수가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아직도 일화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강조했다고요.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 회사에 존폐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 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매달렸겠죠. 뭐 우리가 잘은 몰라도 진짜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그 해결하는 그 기간 내내 어디서 했냐면 이게 AMD 오스틴 연구실에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 내내 리사스도 똑같이 그 오스틴 연구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그 해결하는 그 과정을 계속 거기에 계속 이제 그 체크했대요. 리사스도 계속 거기 상주했답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 회사에 존폐를 걸었던 그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죠. 결국 양산 예정된 그 스케줄 직전에 이 태스크포스 팀은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AMD 반격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2016년 리사수가 취임할 때 얘기했던 그 2년이 거의 지났을 시점이죠. 2016년 6월 컴퓨텍스 행사장을 뜨겁게 달군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스티븐 잡스가 사용했던 말인데 이 당시에 리사수가 그거를 패러디했어요. 뭐였냐면 One more thing이었습니다. And I am extremely excited to talk about today's products. But we have to talk about one more thing. 이날 행사에서 그 리사수는 사실 다른 걸 다 공개했었어요. 뭐 그래픽 카드 공개했고 뭐 공개했고 했는데 뒤에 이 One More Thing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신 젠 아키텍처를 기반한 이 라이젠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라이젠을 통해서 AMD는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고 인텔과 거의 이제 나란히 설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게 됩니다. 라이젠 출시 이전에 18.1%에 불과했던 AMD의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죠. 2017년 2분기 기점으로 31%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예, 주가 역시 주당 2달러에 불과했던 AMD 주가가 12달러로 6배 정도 상승하게 되고요. 2017년 이사수는 이제 포춘이 선정한 최고의 리더 50인 가운데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 리사수와 AMD의 만남, 그리고 리사수가 이뤄낸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보시면 돼요. 사실 이때부터 최근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리사수가 이번에 젠2 아키텍처에 관계된 라이젠 3000 시리즈를 발표한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준비하는데 최소 3년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3년 전이면 언제죠? 2016년입니다. 2016년 6월에
컴퓨텍스에서 젠2, 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이젠 시리즈, 라이젠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그 시점에 리사소는 이미 그때부터 7나노 아키텍처가 적용된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시작을 일단 그러니까 준비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올해 그렇게 발표를 했죠. 사실 2016년 컴퓨텍스를 통해서 공개한 이 젠과 그다음 폴라리스가 그때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양 아키텍처를 통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회사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리사수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걸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장하고 그 다음에 고성능 그래픽 시장, 마지막으로 인텔한테 완전히 거의 뺏기다시피 한 서버와 슈퍼컴 시장이었습니다. 2017년 1년 뒤입니다. 2017년 5월 17일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데이 행사에서 리사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품을 공개해요. 바로 AMD 에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스레드리퍼입니다. 인텔이 다 뺏어간 서버와 슈퍼컴 시장을 에픽으로 다시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장마저도 이 스레드리퍼로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리사수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망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썩 나쁘진 않았어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획기적이라고 말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제기됐던 IPC 논란, 그 다음에 뭐 라이젠 사용자라면 늘상 얘기하는 레이턴시 문제, 그리고 뭐 항상 언제 따라보는 인텔과 비교했을 때 뭐 아직 그래도 이 공정이나 이런 게 세대 차이가 크다, 좀 딸린다, 뭐 기술적으로 좀 밀린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왔는데 아마 리사소는 그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 준비하고 있었죠. 2017년 같으면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얼마 전에 봤던 라이젠 3000 나비. 그리고 뭐 아직까지 루머지만 올해 말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본다면 가능성이 뭐 일단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루머 기반으로 말하면 처음이겠죠. 하이엔드 데스크탑 라인에서 처음이겠죠. 64코어 128스레드의 CPU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리사수 한 사람이 다 해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물론 옆에서 도와준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총대를 메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누군가가 끌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리사수. 리사수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요. AMD는 쫓아가서는 안 되고 AMD는 이 시장을 끌어야 된다. 리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리사수 그 발표 관계된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수년 전 영상에서도 항상 이 얘기는 했어요. AMD는 시장을 선도해야 되고 AMD는 시장의 앞을 봐야 되고 AMD는 현재를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AMD는 스마트폰 시장을 진출 안 하나요? 이 이야기에 리사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스마트폰은 이미 충분히 있지 않냐? 스마트폰은 이미 시장에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당장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와 앞을 보고 우리는 준비하지 지금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건 관심 없다 이거죠. 자기들은 미래를 보고 나거죠. 그 이번에 라이젠 3000 시리즈 발표한 자리 마지막에 혹시 그 말을 했던 거를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사수가 이 말을 강조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시장에서 그때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최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드디어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가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리사수는 계속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운 회사를 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회사를 가지고 이 회사로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싶다라는 그게 큰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리사스와 AM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을만 했어요.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Our mission in our company is really about building great products. We are engineers, we are innovators, we are about leading edge technology. And if you look at our history, we've always brought out those products that change the industry.